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공유 풀었는데 공유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네, 공유됩니다. 네, 그럼 일단 PPT 공유해 주십시오. 네. 한 지금 몇 분이야? 2분만 있다 할까요? 네, 좋습니다. 3분이니까 한 1분 정도만 있다 하시죠. 컨디션 어떠세요? 나 오늘 종일 쉬었더니 좋네요. 머리 이발하셨네요, 대표님. 머리요? 머리 금요일에 리허설할 우리 금요일에 했죠? 네. 네, 그때도 자르셨나? 금요일에도 잘랐는데 이게 아, 긴장해서 못 알아봤나 봐요. 네, 이것도 머리가 원래 옆에랑 뒤에만 다운펌을 항상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운펌이라고 돼 있길래 클릭을 했죠. 근데 특별히 오늘따라 이렇게 이 뭘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4만 원 냈거든요. 네. 왜 비싸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선택한 게 아니라 전체 다운펌 선택해가지고 아, 그래서 머리가 적응하느라고 한 3일 지나니까 지금 괜찮았어요. 카메라 괜찮으신 선생님들은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우리는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드림바디 아카데미에서 드림메이커로 활동을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박영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내용은 2021년도에 미국 물리치료협회에서 가쪽 발목인대 염좌에 대한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임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부분에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네 가지고요. 주로 이 가쪽에서 발생하는 안쪽 들림 손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손상 후에 만성적인 발목의 불안정성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원인적인 부분, 그리고 그것에 기여하는 리스크 팩터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AI,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 대한 신경근골격계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및 중재를 통해서 임상에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발목 손상의 약 75%가 앵클 스프레인, 염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스프레인이라는 것은 인대와 관련된 손상을 이야기하고요. 앞서 배웠던 우리 발목에서의 인대는 안쪽과 가쪽의 그 측면에 위치한다고 해서 안쪽 결인대 그리고 가쪽 결인대로 크게 나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인대는 가쪽에 있는 인대고요. 어,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쪽에 위치한 결인대는 삼각형의 모양으로 부착부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어떤 조밀하고 단단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델토이드 리가멘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만성 발목 불안정성과 관계 있는 인대는 이 가쪽에 있는 가쪽 결인대인데요.
이 가쪽 겨딘대는 가쪽에 위치하면서 안쪽에 있는 델토이드 리가멘트와는 다르게 이 개별적인 인대의 섬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대는 종아리뼈를 기준으로 목말뼈 그리고 발꿈치뼈에 부착을 하는데 종아리뼈의 앞쪽과 뒤쪽에 위치해서 목말뼈와 부착부를 공유한다고 해서 앞목말 종아리 인대. 다시 하겠습니다. 앞목말, 앞정강, 안테리어 타로피뷸라 리가멘트 그리고 뒤쪽에 위치한다 해서 뒤목말 종아리 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뼈에서 발꿈치뼈로 부착하는 발꿈치 종아리인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존재합니다. 발목에서 염좌의 약 85%가 이 안쪽 들린 손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 설명드린 앞쪽에 위치한 안테리어 타로피뷸라 리가멘트 그리고 칼케니오 피뷸라 리가멘트가 손상되는 라테랄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상은 주로 이렇게 산길과 같이 좀 평탄하지 못한 길이나 높이를 예측할 수 없는 턱이나 계단과 같은 곳에서 이 발을 잘못 디딜 때, 그리고 점프를 한 다음에 착지하는 동작 등에서 발의 안쪽 들림과 발바닥 쪽 굽힘, 그리고 모음이 연관된 결합된 동작에서 손상을 받는데요. 이 동작에서 발바닥 쪽 굽힘이 더 많이 되는 안쪽 들린 손상이라면 앞쪽에 위치한 안테리어 타로피뷸라 리가멘트가 더 손상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돌지프렉션이 된 상태에서 안쪽 들림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칼케니오 피뷸라 리가멘트가 손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 두 인대가 인버전 인저리에서 다 손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한 번의 발목 손상으로도 이 만성적으로 발목에서의 불안정성을 호소하는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외측 발목 염좌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의 약 40%에서 만성적인 발목의 불안정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발목빔과 관련된 고객들의 40%는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성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발목인대가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발목을 삐었을 때 우리는 좀 구조적인 손상에 대해서 인대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은 단순한 어떤 발목에서의 해부학적인 결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 크로닉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두고 크로닉 페인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함께 살펴보면은 명확한 원인이 없고 통증을 가진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며 심각한 손상이나 통증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말 어댑테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어댑테이션이란 용어가 신경계통의 어떤 기능과 관련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적응을 하냐 못하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복잡한 요인들이 이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성에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로닉 앵클 인스테빌리티를 어떤 인대의 느슨함과 같은 해부학적인 구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통이 참여하는 좀 더 복잡하고 다요인이 기여하는 그런 불안정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선생님들 찾아와서 고객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런 식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발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다. 혹은 순간적으로 발목이 꺾인다. 그리고 발목을 자주 다친다. 또 발목이 불안정하다. 이러한 형태로 주로 이야기를 표현하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어떤 그런 크로닉 앵클 인스타빌리티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크로닉이라는 특징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중추신경계통, 신경계통의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관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중요한 단어들에 조금 빨간색으로 글씨를 표시해 봤는데요. 먼저 예전에, 이것은 예전 손상의 경험, 어떤 기억과 관련된 요소고요. 우리는 흔히 어떤 좋지 못했던 기억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 이 고객이 어떤 특정 동작에서 발목을 크게 접질렀다면 다음에 그 동작에는 기피하게 되는 어떤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적,
이 부분은 조절되지 않는 의도가 상관이 없는 어떤 불안정함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특정 근육에서의 지연된 반응 속도라든가 비정상적인 타이밍이 나타난다라고 뒤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주 다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나 기간을 두고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만성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안정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따라서 내가 불안정한 발목을 갖고 있다라고 계속 느낀다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던 일도 잘 못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여가 활동을 즐기던 것이 있었는데 발목의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그 여가 활동을 자주 못한다거나 심지어는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체린 선생님께서 보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보행에서 발과 발목에 대해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발과 발목에서는 사선축 이런 어떤 특별한 축에 대해서 복합적인 움직임인 프로네이션 그리고 수피네이션이 나타납니다. 프로네이션은 쉽게 말하면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을 갖게 하는 어떤 발과 발목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피네이션은 리지디티라는 발과 발목의 어떤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은 보행 주기 동안 적응하고 안정하고 다시 추진하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이어갑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발과 발목이 어떤 프로네이션 동작과 관계에서 획득한 유연성을 가지고 지면에 이렇게 잘 적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스럽게 티비아가 이동하면서 쉽지 않네요. 네. 체중이 이동되면서 목말 종아리 타로쿨럴 조인트에서 완전한 돌지 플렉션이 일어나면서 그 다리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어떤 웨징 이펙트가 여기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쪽 다리의 어떤 안정성을 기반으로 반대쪽 다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적응과 안정의 기능이고 뒤이어서 그 발이 나가기 위해 추진하기 위해서 수피네이션 동작을 하면서 바닥을 밀어내게 됩니다. 네. 이렇듯 발과 발목이 단순히 그 부분에서만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로 연결된 운동사슬 전체로 그리고 게이트 사이클에서 이러한 주기를 가지고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지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 보행에서는 하지를 크게 스탠스 그리고 스윙 페이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쉽게 말하면 한쪽 다리로 서고 한쪽 다리를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이 교대적으로 반복되는 것 그리고 반복되면서 새로운 지지면을 형성하는 것이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발과 발목으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 이것들이 실패하면 하지의 기능도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발과 발목이 새로운 지지면에 얼만큼 안정할 수 있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새로운 지지면에 실패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안쪽 들림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발목의 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의 원인입니다. 이 발목의 힘과 고유수용성 감각의 손상 이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그런 불안정성과 잦은 손상으로 고유수용성 감각과 같이 감각 리셉터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서의 손상이 운동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씻을 때 맨발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바닥의 차가운 느낌이나 축축한 느낌이 싫어서 발에 날로 선다거나 어떤 내가 의식하지 않은 어떤 동작들이 운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성과 함께 이러한 감각에 대한 영향, 특히 고유수용성 감각, 이것은 움직임이나 신체 위치와 관련된 감각인데요. 이것에 대한 손상과 함께 발목의 힘, 운동 반응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발목 관절의 발등 굽힘 가동 범위 감소입니다. 앞서 배웠던 지식들을 여기서 생각해 보면 먼저 가축 복사뼈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 발과 발목이 상대적으로 발바닥 쪽 굽힘과 안쪽 들림의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기여하는 요소들이 가쪽 복사뼈가 안쪽 복사뼈보다 더 긴 그런 회복적 구조뿐만 아니라 발목에서의 앞쪽과 뒤쪽 그리고 좌측과 우측의 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육에 기여하는 발바닥 쪽 굽힘과 안쪽 들림에 기여하는 근육의 분포 차이에서도 더욱더 발바닥 쪽 굽힘과 안쪽 들림이 많은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바닥 쪽 굽힘된 위치는 발목 관절에서는 느슨한 위치라고 하여서 기본적으로 좀 더 불안정한 관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인대의 손상과 함께 목말뼈의 정렬, 그리고 종아리뼈의 정렬, 또한 이것과 연결되어서 관절 운동 형상학의 변화까지도 이 발등 굽힘 가동 범위 감소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가된 목말 및 관절과 중간 발부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이 목말뼈는 근육에 직접적인 부착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말뼈는 목말뼈 그 자체로도 움직임이 증가할 수 있고 목말뼈와 관절하는 타로 나비큘라 그리고 타로 큐버이드 같은 조인트가 중간 발부에 위치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당연히 목말뼈와 관련된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앞서 보셨던 발등 굽힘 가동 범위 감소와 연관해서도 우리가 보행 동안에 발등 굽힘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면 다리의 길이를 충분히 줄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스탠스 이후에 스윙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등 굽힘이 모자라면 이버전되는 형태로 발가락들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아치가 무너지는 형태로 보행의 패턴이 보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발목과 엉덩 관절의 근력 감소입니다. 특히 피뷸라리스 그리고 글루티얼 머슬들과 같이 가쪽 들림 작용, 또 엉덩 관절에서는 엉덩 관절을 펴고 벌리는 근육들이 근력의 감소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서 그 발등 굽힘 가동 범위 감소와 함께 어떤 입각기, 발이 지면에 닿고 안정적인 지지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체가 전방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그 과정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지가 발 위에 온전히 올라서는 어떠한 그런 안정성에 실패하면서 움직임 패턴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그냥 계속 보행 주기를 가져가다 보면 그 보행의 패턴이 학습이 되고요. 그러면서 발목과 엉덩 관절의 근력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발목 그리고 무릎 및 엉덩 관절 근육의 비정상적인 타이밍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어져서 발과 발목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지면의 안정을 취하는 새로운 지지면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는 것들이 어떠한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어긋난다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타이밍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과 발목 그리고 하지로 이어지는 흐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질문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거 바로 올려주시고, 네, 내용 다시 뭐 설명이 필요한 것들도 좋으니까 무엇이 됐든 올려주십시오. 영준 쌤이 굉장히 많이 했네요. 리허설 때보다 더 버벅거리는 네, 것 말을 많이 같은데. 거셨네요. 한번 네 네, 채팅에서 차분하게 하십시오. 차분하게. 네네네. 질문, 네, 네, 발등 질문이나, 굽힘 네. 범위 감소 부분, 네. 사실 이제 발등 굽힘 가동 범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제가 설명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으로도 발등 굽힘 가동 범위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일단 인대 손상으로 목말뼈가 전방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 안테리어 타로피뷸라 리가멘트를 이따가 해부학적인 구조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인대의 주행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손상이 되면 목말뼈 자체가 이렇게 앞쪽으로 밀려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운동 형상학으로 생각해보면 발등 굽힘과 함께 목말뼈가 뒤쪽으로 병진 운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동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인대의 손상으로 인해서도 발등 굽힘 가동 범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발과 발목이 발바닥 쪽 굽힘된 그런 모습이 더 존재한다라고 보셔도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쪽 복사뼈의 길이 그리고 근육이 안쪽 돌림과 발바닥 쪽 굽힘에 작용하는 그런 분포가 더 많다. 이런 부분들이 해부학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선생님 이거를 슬라이드 그냥 뒤에 거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그 해부학적 구조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아, 네. 뒤에 그 스페셜 테스트 쪽, 네, 예, 지금 네, 방금 나와 있던 거. 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대가 이렇게 주행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발등 굽힘과 함께 타루스는 이 반대 방향으로 병진 운동 작용을 하는데 이쪽 인대가 손상되면서 이러한 동작에 대한 이 반대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갖는다거나 안정성을 잃기 때문에 발등 굽힘 동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전에 슬라이드에 운동 영상학 그 네. 나와 있던 거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이 네. 부분을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제가 조금 설명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보시면 슬라이드 방향이 도시플렉션 하면은 뒤로 가잖아요. 테일러스 헤드가 이렇게 뒤로 밀려나지는 게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인데 이 ATFL 앞 목말 종아리 인대가 손상을 받게 되면 ATFL 자체가 이 테일러스 헤드를 앞쪽에서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은 딱딱하게 굳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 단백질 구조들이 더 단단하게 결합하려고 하니까 이 뒤쪽에 있는 목말뼈 머리를 계속 앞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뼈 머리가 앞으로 이동되어 있으니까 돌시플렉션을 하면 슬라이드로 뒤로 미끄러지는 현상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시플렉션 가동성을 우리가 운동 같은 거 보면은 도시플렉션 가동성 운동할 때 그 발목 앞쪽에 뭐 밴드 같은 거 걸어놓고도 많이 하잖아요. 뒤꿈치 안 떨어뜨리게 하고 일부러 정강이를 앞쪽으로만 이렇게 보내는 거. 그런 걸 할 때도 앞에 밴드를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이 테일러스 헤드를 뒤로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뒤로 밀어내려고. 네. 네. 이제 뭐 네. 질문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계속 가시죠. 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어떤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어떤 훈련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손상 이후에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로 손상 후에는 이 발목 보호대와 같은 어떤 보조기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상 후에 이제 2에서 6주간 추가적으로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이 보호대가 하고 있고요. 테이핑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균형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재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강조가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수용성 감각이나 신경근 트레이닝 같은 부분에서의 실패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 굉장히 많은 그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능 수행력입니다. 뭐 선수한테 기능 수행력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지만 누구나 상관없이 부상이나 통증으로 인한 경험으로 특정 동작에 대한 기피 그리고 두려워함 같은 것들이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 프로그램 속에서 균형운동 프로그램과 함께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특정 동작에 대해서 이제 괜찮구나 어떤 성공적인 경험을 계속 시켜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츠 활동 참여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신체 활동량이 더 많고요.
발목을 다치더라도 자기가 하고자 하던 그런 활동들을 지속하려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치고 나서도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마지막으로 이 높은 BMI, 그리고 슬라이드엔 없지만 비교적 큰 키, 그리고 여성과 같은 성별의 요소들도 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요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들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액티브 ROM, 패시브 ROM, 매뉴얼 머슬 테스트, 펑셔널 무브먼트 테스트, 펑셔널 퍼포먼스 테스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이 ROM 테스트를 통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발등 굽힘의 가동 범위, 그리고 가쪽 결인대의 손상 유무, 마지막으로 관절 운동 형상학과 같이 관절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가적인 움직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머슬 테스트를 통해서 특정 근육들의 근력이라던가 어떤 반응을 제때제때 하는지에 대한 반응 속도라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역으로 훈련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로 기능적 움직임 테스트입니다. 이 부분은 체중도화가 된 그런 상태에서 실시하는 어떤 일상적인 동작과 연관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헌에서는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자료에서는 풋 리프트 테스트 그리고 스타 익스커전 밸런스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펑셔널 퍼포먼스 테스트입니다. 신체 수행력과 관련된 요소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조금 평탄한 동작들 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선수가 되면은 다시금 경기로 복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요인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검사를 하고 훈련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과 발목에서는 돌지 플렉션, 그리고 플랜타 플렉션, 인버전, 이버전, 어덕션, 에비덕션 이러한 동작들이 각각의 운동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느 정도의 그 정상 일반적인 기준의 운동 범위를 아시고 등동 관절 가동 범위나 수동 관절 가동 범위를 평가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 돌지 플렉션과 관련해서 발등 굽힘을 최대한 해보세요. 이렇게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고요. 이렇게 능동적인 발등 굽힘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가동 범위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주로 우리가 능동 관절 가동 범위 검사는 근육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육은 수축성 구조이기 때문에 근육이 작용할 때, 수축할 때라던가, 그리고 이완할 때, 스트레칭 될 때 이런 부분에서의 통증이라던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발등 굽힘을 하게 요청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동적인 압력을 더 제시하면 수동적인 관절 가동 범위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압력을 통해서 그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들과 같이 근육들의 어떤 길이나 탄력 등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관절에서 나타나는 관절의 느낌들, 그리고 관절 운동 형상학이 잘 나타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할 때 여기 이렇게 앞에서 배웠던 발목에서 나타나는 관절 운동 형상학의 지식을 가지고 목말뼈의 움직임이 잘 나타나는지, 그리고 발등 굽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 요소가 있는지 양쪽과 비교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지우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부학적 사진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제 특수검사부터 스페셜 테스트부터 기능적 움직임 검사, 기능적 수행력 검사까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발목에 있는 발목 인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쪽 결인대로 각각의 인대들이 분리된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습니다. 스페셜 테스트는 여기에 해당하는 특별한 인대들이 멀쩡한지 이렇게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앞에서 보이는 타로 피뷸라 리가멘트를 먼저 예시를 들면 이 주행 방향이 카메라를 보시면 제가 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행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이 인대를 특정한 위치에 갖다 놓아야지만이 해당 인대를 고립시켜서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셜 테스트는 탈라 틸트 테스트와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이렇게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탈라 틸트 테스트를 할 때 이 안테르 타르 피뷸라 리가멘트를 수직에 가깝게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된 인대를 수직에 가깝게 만들려면 발목 관절을 발바닥 쪽 굽힘을 만들면 최대한 수직에 가까운 위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에서 앞쪽과 뒤쪽 축에 대하여 안쪽 들림, 가쪽 들림 작용하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특히 안쪽 들림에서 이 안테리어 타로 피뷸라 리가멘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차 뒤쪽으로 이 칼케니오 피뷸라 리가멘트 그리고 포스테리어 티비오 피뷸라 리가멘트는 발등 굽힘, 자 인대의 위치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발등 굽힘으로 가져온다거나 좀 더 맥시멀한 발등 굽힘으로 가져와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시면 이 안테리어 타로 피뷸라 리가멘트를 이 주행 방향 그대로 발뒤꿈치를 잡고 잡아당겨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이 가쪽 복사뼈이고요. 여기 이렇게 좀 툭 튀어나온 게 입방뼈, 그러니까 큐보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촉진을 할 때는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좀 연관지어서 상대적인 그런 위치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쪽 부분이 목말뼈의 헤드가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말뼈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검사하는 모습을 보면 네, 이렇게 발바닥 쪽 굽힘된 최대한 위치를 만들어서 타로 피뷸라 리가멘트가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뒤꿈치를 잡고 안쪽 들림을 시켜서 이제 인대에 어떤 스트레스를 부하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과 발목에서 나타나는 안쪽 들림과 가쪽 들림의 비율이 3대 1 또는 그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정상적인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과도한 범위가 나타나는지 혹은 제한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검사하는 인대가 탈케니오 피블라 리가멘트입니다. 0도 혹은 중립 정도의 발등 굽힘을 만든 다음에 안쪽 들림을 하는 것으로 검사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보면 이제 포스테리어 타로피블라 리가멘트의 검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최대한 발등 굽힘을 시켜서 안쪽 들림을 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입니다. 먼저 이제 검사하는 대상자를 최대한 편안하게 눕히고요. 이렇게 무릎 아래에 폼롤러 같은 것들을 놓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사하는 부위가 발목이지만 발목에 해당되는 근육인 이 종아리 근육들이 무릎과 발목에 이관절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폼롤러 같은 것들을 놓아줘서 조금 더 레스팅 포지션, 그러니까 안정 위치에 놓아주면은 검사에 지장을 주는 요소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는 영상 한번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발바닥 쪽 굽힘 위치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이 발의 모양 그대로 평행하게 당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보셨을 텐데 만약에 인대 파열이라든가 인대의 어떤 느슨함이 관찰된다고 하면 살짝 함몰되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적 움직임 검사에서 한발 뒤꿈치 들기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 리프트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발꿈치를 한쪽을 들고 검사를 이 선 다리에 발목에서 발 뒤꿈치를 드는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검사는 이제 문헌에서는 싱글 레그 밸런스 테스트를 추천을 먼저 드리고 풋 리프트 테스트는 어떤 문헌에서의 그런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싱글 레그 밸런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뒤이어서 또 이 발 뒤꿈치 들기 동작을 통해서 검사의 연관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동작을 가져왔고요. 이러한 자세에서 이제 검사를 하면 그게 이제 싱글 레그 밸런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발 뒤꿈치 드는 동작, 까치발 드는 동작을 제한 시간 동안 몇 개나 하는지 그리고 움직임 동안의 어떤 동적인 자세 안정성을 확보하는 요소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움직임의 질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타 익스커전 밸런스 테스트, SEBT 테스트입니다. 이 검사는 이제 8개의 방향에 위치시킨 선에서 한쪽 다리로 지지하고 한쪽 다리를 뻗는 검사입니다. 일단 문헌에서는 특정한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이 앞쪽, 그리고 앞쪽과 안쪽, 뒤쪽과 안쪽, 뒤쪽과 가쪽의 그런 방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방향을 왜 제시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거나 동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릎이 많이 무너지고 트렁크도 좀 기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행력 검사. 마지막 검사에서는 싱글 레그 호핑 테스트를 실시할 건데 발 뒤꿈치를 들고 제자리에서 뛰는 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어떤 수행력적인 부분을 강조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자리에서 뛸 수도 있고 이제 좌우 또는 앞뒤로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한 발로 호핑을 하는 동작은 조금 무리가 갈 수가 있어서 두 발로 뛴다거나 점핑과 같은 동작들을 조금 로드를 줄여서 실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방법들, 어떤 중재들을 갖고 있는지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앞서 배웠던 이제 지식들, 그리고 이 평가 방법들을 토대로 훈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이제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혹시 채팅에 올려주시면 확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제가 좀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 CAI를 가진 고객을 평가했더니 ROM 테스트를 통해서 발등 굽힘이 감소된 것을 확인했고 풋 리프트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분이 균형에 문제가 좀 있어서 벽을 짚고서 실시를 했습니다. 30초 동안에 건측에서는 15개, 환측에서는 7개로 수행의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훈련을 하실지 채팅에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담당하시는 클라이언트 중에 발목 안 좋으신 분들 그 운동 지도하시다가 생기셨던 궁금증이나 뭐 이런 것들 함께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 지금 강의 들어보고 듣고 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수행해 보면 어떻냐, 이런 의견들도 좋습니다. 지금 테스트들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는데 스페셜 테스트처럼, 그러니까 검사자가 뭐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만지면서 수행해내는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이런 기능 테스트들은 사실 운동으로 바꿔서 바로 사용해도 굉장히 좋은 그런 테스트 방법들이라 굉장히 좀 응용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우리 드림메이커 선생님들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압박하는 거야, 빨리 얘기해요.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 기다려 보시죠. 한번. 음. 그러면 제가 준비한 운동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 ROM 테스트에서 발등 굽힘이 감소했다. 이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발등 굽힘 증진할 수 있는 훈련 실시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 한 부분의 문제로 다른 신체로의 전이들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저는 먼저 발등 굽힘 감소를 하는 데 있어서 자세 설정을 하프닐링, 그래서 앞쪽에 무릎을 세워놓은 자세에서 어떤 트렁크의 모빌리티 엑서사이즈를 함께 하는 좀 더 넓은 범위의 가동성 증진 훈련들을 실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풋 리프트 테스트 그대로 저는 중재에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벽을 짚고 한 발로 이제 동작을 하는 데에서 어떤 균형의 요소들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발로 먼저 실시하는 겁니다.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두 발로 실시하고 조금 진행하면 두 발로 선 다음에 한 발을 제거해서 내려올 때만 그 해당하는 발목의 원심성 훈련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잘 진행이 되면 그리고 구심성, 원심성 이런 훈련을 다 한 발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좀 더 가동 범위를 넓혀서 발목 관절의 플랜타 플렉션, 돌지 플렉션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점차 처음에는 이제 고객이 벽을 짚고 실시했지만 짚어가는 요소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뭐 두 손에서 한 손으로 한다거나 한 손에서 손가락만 하나씩 뭐 줄여나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지면을 줄이는 것이 작지만 미세하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바리에이션을 주고 프로그레션을 가져가면서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내용으로 가서 네, 석수진 선생님께서 발의 안전성과 고유승성 감각을 함께 눈을 감고 원레그 포지션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엑서사이즈입니다. 논문에서 나오는 게 싱글레그 밸런스 테스트, 그리고 스타 익스커전 밸런스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를 펑셔널 무브먼트 테스트에서 권고했는데 싱글레그 밸런스 테스트를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일단 우리가 균형을 잡을 때 사용되는 그런 기능들이 시각 그리고 전정기관 그리고 체선 감각 이렇게 되는데 체선 감각이 고유수용성 감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눈을 감으면 시력을 차단하는 거죠. 시각이 신경계통에서 가장 빠르고 뇌의 막에 바로 연결돼서 부착성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아도
시각을 제거하면은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그 요소들을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진행하면서 지면의 어떤 그런 요소들, 단단한 표면에서 뭐 물렁물렁하거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지면들 계속 이제 제공해 주시면 점진적으로 훈련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좀 평가랑 그리고 운동이랑 좀 연결될 수 있게 복잡한 것보다는 좀 심플한 방법들로 진행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네. 네, 그 눈 감고 원레그 포지션으로 이제 하는 게 중심 잡는 거잖아요. 그냥 눈을 감고.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이 어, 어떤 자료에서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몇 초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초 내지 30초였던 것 같아요. 눈을 감고 한 발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네, 능력이 30초 정도 후부터 발목과 발에 근력 트레이닝을 들어가도 좋다라는 그 기준으로 또 이야기하는 문헌들도 있고, 이 고유 수용성 감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오늘 좀 부연 설명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CAI가 바깥쪽 인대들이 좀 고장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극명하게 보일 때가 보행이에요. 지금 많은 테스트들로도 잘 선별해낼 수 있지만 걸을 때 우리가 여기가 이제 보시면 뒤꿈치면은 뒤꿈치 바깥쪽 면으로 먼저 이렇게 닿게 되죠. 그럼 발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 인벌전 되어 있겠죠. 엄지발가락이 위쪽으로, 새끼발가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모양.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쪽에 있는 발의 바깥쪽에 있는 인대들이랑 근육들은 많이 이제 좀 늘어나 있겠죠. 그러면 뒤꿈치 바깥쪽으로 닿았다가 뒤꿈치가 닿고 발 전체가 지면에 닿으면서 인벌전이었던 발이 이벌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벌전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인벌전에서 이벌전으로 넘어갈 때 원심성 수축으로 이게 넘어가줘야 돼요. 무슨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면이고 발이 이렇게 닿죠. 여기가 당연히 손바닥이 발바닥이면 이렇게 닿는데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천천히 버티면서 가주는 이 원심성 수축을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해줘야 하는데 CAI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보행을 뭐 슬로우로 걸어놓고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더 판별하기 좀 힘들 텐데 그래도 좀 그나마 쉽게 볼 수 있는 게 양발 중에서 뒤나 앞에서 봤을 때 발의 이 프로네이션 아치가 무너지는 현상이 좀 심한 쪽발 그쪽을 CAI로 의심을 해봐도 좀 좋습니다. 찹찹 소리까지 안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걸을 때 맨발로 걷지 않는 이상 찹찹까지 안 날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라면 그러면 저기잖아요. 그 피뷸라리스 머슬들. 걔네들 트레이닝 굉장히 중요하고 얘네들의 원심성 트레이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가면은 오픈 키네틱 체인에서 얘네들 원심성 트레이닝 뭐 저기 컨센트릭 컨트랙션 단축성 수축 트레이닝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데 결국 인간은 발이 가장 많이 인간에게 사용될 때가 서 있는 상태잖아요.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조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발을 OKC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발과 발목을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이걸 서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높이고 발바닥 같은데 이제 굳은 살이나 발의 구조적인 면을 보고 보행을 함께 봤을 때 이 사람의 보행 패턴이 어떤 것들 때문에 무너진지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큐잉으로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대놓고 홍보를 하면 이런 내용들이 조만간 열릴 유료 강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꼭 이제 자세한 운동법은 그때 한번 보시고 혹시 뭐 또 다르게 운동 이렇게 발목 안 좋으신 분 운동 시켜보신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또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그냥 길 것 같으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잠시 기다려보고 없으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그럼 하겠습니다. 네. 어, 김기영 선생님, 밴드 발바닥에 걸어놓은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발바닥 쪽 굽힘 시키는 것도 좋고. 밴드의 그 저항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주어서 어떤 것을 목적하는지 정확하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발바닥 쪽 굽힘. 발바닥. 네, 이 부분 정확하게 예, 작성하고 계시나요, 기영쌤? 우선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네네. 우선 다 하고 이 슬라이드가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하고 네, 질의응답 계속 이어나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훈련 방법에 대해서 문헌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간략하게 고유수용성 감각 및 신경근 훈련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훈련의 다양성, 훈련을 좀 다양하게 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과 그리고 움직임, 특히 뭐 지지면, 경사, 그리고 도구, 태스크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잘 하시는 그런 훈련 방법, 그리고 툴을 가지고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움직임을 하는 동안에 동적인 자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문헌에서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통한 움직임의 양, 그리고 저희가 훈련을 하는 동안에 좀 더 섬세하게 봐줄 수 있는 움직임의 질,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봐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발등 굽힘 증진을 위한 도수 치료. 그래서 관절 가동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절 운동 형상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발등 굽힘과 함께 타르스를 뒤쪽으로 밀어주는 어떤 그런 조작을 할 수도 있고, 운동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밴드를 발목에 걸어놓고 타르스가 뒤쪽으로 좀 밀려날 수 있게 아까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런 엑서사이즈랑 같고요. 그 상태로 이제 체중 부하 그리고 런지를 하는 동작들과 같이 저희가 배웠던 그런 관절 운동 형상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줄 수 있는 큐잉, 외부적인 부하라든가 그런 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뭐 다양한 가동성 프로그램들 다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셋째로 자가근막 이완은 이 논문에서는 고유 수용성 감각 훈련과 드라이 니들링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병행해서 통증 및 기능 부전을 해소하는 데 사용해라 라고 하는데 드라이 니들링을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근막 이완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 고유 수용성 감각 훈련과 같이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접근. 이 부분은 이제 결국엔 이제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필요한, 고객에게 의미 있는 그런 동작들. 뭐 예를 들면 다시 하이힐을 신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여성 고객이 계시다고 하면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다시 하이힐 신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걸어 놓아서 발, 어, 이건 제가 명확하게 어떠한 의도인지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기영쌤. 어떤 증진을 위한 건지 아니면 뭐 훈련을 할 때 어떤 방향에 대한 큐를 주고 싶은 건지. 네, 염증 관리와 테이핑요법 다 좋습니다. 기영쌤, 그 다시 한번 채팅에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짐쌤 거 보면은 스텝 이게 생각보다 채팅으로 보니까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네. 수진쌤, 이제 발등 굽힌 가동 범위 증가를 위해서
스텝박스 이용해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이미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도 머릿속에 기영쌤이랑 수진쌤이 말한 게 뭐 하나도 안 그려져요. 아, 뭘 네. 타겟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네. 이게 맞고 안 맞고를 음.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의도했던 거는 선생님들이랑 다양하게 운동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조금 연상이 잘 안 되네요.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셔서 그러한 사이즈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시면 저희 드림바디 아카데미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혁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염증 관리와 테이핑 요법 좋다고 네, 좋습니다. 일단 발목에서의 불편감 그리고 통증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지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아스로제닉 머슬 통증이지만 통증보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어떤 수술 후에 염증 상태라든가 스웰링 이런 요소들이 잘 관리되고 해결되지 못하면 이제 대퇴사두근, 쿼드리셉스가 그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장기간으로 지속되면서 위축되고 그리고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그런 모듈레이션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선생님들이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리쌤 그 아이소메트릭하게 버티는 운동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너무 좋습니다. 아, 네네네. 네네. 아, 네, 패시브하게 좀 더 그 발의 앞쪽을 높여서 발등굽힘을 유도해서 동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좋습니다. 그냥 다양하게 뭐 다 생각하면은 근데 그 부분이 물론 그 고객에게 맞는 좀 스페시픽한 중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발등굽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 자체가 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 발목 불안정성의 원인에 좀 개선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CK 훈련 완료되었다면 하프 폼롤러의 중심 잡기.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그런 훈련의 진행 방향들이 있잖아요. 뭐 등척성 수축을 먼저 하고 뭐 부심성 수축, 원심성 수축 뭐 이렇게 이어가고 그리고 OKC 훈련을 했으면 CKC 훈련을 하고 또 이제 BOS를 좁히거나 지지면의 형태를 바꾸는 등의 그런 운동 진행 방법들을 순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앞쪽에 발등굽힘을 잘 사용하시면 그 뒤쪽에 해당하는 근육들은 신경학적으로 레시프로칼 이니비션이라고 해서 상호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소메트릭 훈련을 하게 되면 통증을 조절하는 데에도 그런 영향을 주고요. 그런 근육의 스트레칭도 좋지만 이런 훈련 그리고 스트렝스닝을 통해서 반대쪽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접근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고객에게 맞게끔 그 단계에 맞춰서 이제 훈련하는 것들 그리고 부하를 조절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추후에 또 강의가 진행되면 대표님께서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 서용석 선생님께서 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뭐 이렇게 타이밍에 맞춰서 즉각적인 BOS를 조절하거나 특정한 타이밍에 아, 맞춰서 즉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런 고요수용성 훈련 굉장히 이게 주요합니다.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만성적인 손상에 인해서 근신경계 패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금방추와 골치 텐던 오르간의 이 수축 기전들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방추 내에 있는 그 신경세포들이 이러한 사인을 보내기가 되게 쉽습니다. 늘어나려고 해서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빨리 수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더 늘어나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니야, 너는 아파 하고 중추신경계나 척수 레벨 수준에서 이것을 빨리 수축해 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민감한 자극을 보내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발아치가 걸을 때 툭 무너지는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이센트릭 컨트랙션, 원심성 수축이라는 게 늘어나면서 수축되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잘 조절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눈을 감고 하고 다양한 밸런스 패드나 이런 거에서 훈련하는 것들 굉장히 좋은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다 피드 포워드예요. 결국 하다 보면. 피드 포워드 기전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 딛는 지면이라면은 피드 포워드 기전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게 피드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이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패턴이라 이것 또한 적응을 해서 실제로 발목이 접질리는 현상이나 이럴 때 완벽한 대비를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은 한 번 접질리면 계속 접질린다라는 게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이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을 할 때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을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장시간 그것에 노출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플라이오메트릭 훈련 같은 것을 하더라도 적당한 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FITT를 이제 컨트롤을 잘 해주면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내는 거죠. 일반인 정도라면 뭐 계단을 다니거나 뛰는 상황, 뭐 축구나 뭐 농구나 이런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조금 더 액티브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만들어주면 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일반인들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게 뭐 뛰는 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맞는 몇몇 가지 운동들을 통한 훈련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좀 만들 수 있으니까, 괜히 뭔가를 더 다양해지면 혹은 뭐 더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근력을 강화시키거나 뭐 심폐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트레이닝들이 조금 더 덜 강조가 되는 한 시간의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발이 어느 정도 잘 되었으면 아까 영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살려줘야 되고, 하지뿐만 아니라 전신의 퍼포먼스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관절들로도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질문 더 없으시면은 마무리하시죠. 또 영준 선생님은 물리치료사시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막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한 게 막 있는데 전 따로 물어볼게요. 네. 네. 일단 오늘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표님하고 리허설을 3번이나 하고, 그것도 이 1시간의 내용을 뭐 10분 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3시간 3번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네, 저도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긴장을 좀 하게 됐네요. 그래도 좋은 기회와 경험으로 생각하고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또 더 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